자, DB하이텍의 경우 실적이 이렇게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와서 금감원 공시 이렇게 보시면은 분기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파일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분기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업 내역하고 다 있어요. 전체 책 한 권 분량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게 있을 텐데, 하여간에 뭐 회사의 개요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사업 개요부터 해서 굉장히 길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주주에 관한 사항도 있고 위험한 뭐 위험고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근데 이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라서 이제 그런 내용 기준은 뭐 크게 우려할 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의 분기 실적 부분, 3분기 실적 부분도 여전히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줬다. 그 기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저평가 상태이냐의 기준인데,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이 DB하이텍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은 쪽이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두 군데,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다월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내놨어요.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이 그 다음에 이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NH 같은 경우는 이제 코멘트 정도 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NH투자증권 쪽에 이 내용이 있으려나 잠시만요. NH투자증권 보고서 11월 달에 나온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8인치 파운드리 업황 둔화된다. 8인치의 그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됐다. 그래서 일부 공정에서 12인치 대비 8인치 가격 메리트가 축소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은 8인치에 대해서 이제 지금 12인치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2인치가 최근 뭐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8인치는 이제 그 이전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8인치가 좀 특화돼 있어서 파운드리라는 거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 이렇게 정형화된 것을 한꺼번에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탁 생산을 받아서 이제 소규모 이렇게 이제 찍어내는 공정인데, 그게 이제 뭐 소규모라고 표현하더라도 뭐 굉장히 큰 규모이죠.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큰 규모이죠. 근데 어찌됐든 12인치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8인치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겠죠. 그것이 좀 특화돼 있어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의 정점이라든가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이제는 좀 금리도 급격히 올렸고 그래서 정점 인식이 형성됐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반도체 쪽 전체가 조정폭이 깊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8인치에 대한 그 좀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형성이 됐죠. 거기에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업황도, 그러니까 전체 시장도 좀 부담이 됐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리는 과정에 업황에 대해서도 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부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 DB하이텍은 그때 하필이면 바보들도 아니고 그때 뭐가 나와요? 그때 기준에서 물적 분할,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죠. 그렇게 되면서 뭐 굉장히 과도한 조정이 연출이 됐는데, 그 과도한 조정폭의 기준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가 요번에 이제 그 기술주들의 거래량이 수반된 반등 탄력, 그 흐름 속에서 좀 연동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오늘 기준에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데 거래가 일단은 터져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볼 때는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실적을 어차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PBR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순이익 개선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부터 어마어마하죠. 3천억. 그리고 올해 6천억. 내년에 축소돼도 4천억. 그럼 이 순이익이 전부
자산 가치로 형성이 됩니다. 전부라고 하기엔 그런데 뭐 배당도 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대부분 상당 부분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고 뭐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나 자산 가치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PBR의 경우가 계속해서 좀 개선될 수 있어요. 1.8이하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든다면은 하이닉스가 2016년 5월 18일 날 시가총액이 이제 18조 6천억 정도 했어요. 18조 5천억 정도. 그때 2만 5,650원 저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자산 가치가 20조 정도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자산 가치 자체가 한 60조 정도 합니다. 왜냐면은 2016년, 2017년, 2018년 그 2년 동안에 26조 순이익을 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PBR도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PBR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인데 아쉬운 건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하죠. 어떤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느냐면 8인치의 한계 부분이죠. 남들은 다 11인치로 넘어갔는데 얘들은 8인치 아니냐. 그 특화된 사업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도 좀 부담이 됐었고.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주가가 과매도 상태냐. OCI를 우리가 들여다도 봤지만 OCI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 정책에 힘입어서 급격한 매출의 상향과 급격한 영업이익 순이익의 상향이 나왔어요. 한 방에.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는 민주당 정부 들어오고 나서 바로 탄소 배출권 뭐 얘기 나오고 친환경 얘기 나오고 전통 에너지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태양광 업체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영업이익도 근데 주가는 뭐 10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수모까지 겪었죠. 그리고 탄력을 못 받아요. 야 이런 종목 저평가니까 가져가겠다. 아니지. 메이저가 사질 않아. 그리고 메이저가 사지 않는 그 흐름 속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전통 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그럼 다시금 매출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컨센서스 자체가 그렇게 계속 상향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목 터져라 뭐 저평가돼 있다 얘를 사야 된다 하는 쪽은 기본적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도 마찬가지. 거래가 없는데 들어간다. 그건 무리수가 있죠. 물론 우리 기준에서도 DB하이텍이 똑같은 기준으로도 해석을 해요. 다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를 이제 해석을 한다면 물적 분할까지 불거지면서 완전히 진짜 초전 박살이 났죠. 지금 보시면 전일 종가의 기준인데 전일 종가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최하단부에 놓여져 있잖아요. 최하단부에. 지금 2017년 이후에 PER 기준의 최하단부, PBR 부분도 거의 최하단부. 그러니까 최근 17년 이후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뭐 5년, 6년 동안의 기준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져 있다는 거야. 시장 지수가 5년, 6년 동안의 가장 밑바닥인가요, 지금? 시장 지수가 5년, 6년 동안의 가장 밑바닥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DB하이텍의 실적이 완전히 뭐 속된 편으로 개판인가요? 아니잖아요. 실적이 어찌됐건 끝내주는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정점에 달했느냐 그거? 그럼 주가에 반영이 된 것도 아닌데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사실상 거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꼬였어요. 업황 또 전체적인 시장 업황 거기에 자체적인 물적 분할 그 물적 분할의 이유도 대주주가 그러니까 DB그룹이 조금 시장에서 조금 구설수에 놓여져 있었죠. 회장님도 좀 입에 담기도 그런 구설수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원체 그룹 자체도 잘 성장을 하다가 IT에 접근하면서부터 좀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잘하던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보험 쪽에 캐시카우를 가지고 여러 사업을 벌렸다가 조금 힘들어진 케이스죠. 동부 안암반도체,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따지면 안암반도체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이제 2015년부터 파운드리 시장에서
또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면서 이제 시세도 나왔었고, 오늘날의 기준, 최근의 기준처럼 굉장히 어려운 이런 흐름까지도 연출이 된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영상을 동영상 전략을 찍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 라인이에요. 여기서 다시 뭐 거래가 둔화되고 움직임이 제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기준은 뭐 상당한 겁니다.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만약에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손바뀜의 기준이 되고, 거래가 욕심 같아서는 마감 때 300만 주 터지길 원해요. 지금 올라가면서 매물들이 나와요. 우리 방에서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 매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굳이 왜 여기서 매물을 출혈시킬까라는 좀 생각도 솔직히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다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좀 힘겨웠더라도 또 매물량이 이 종목에 또 이 종목에 일정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그렇지 않아요. 대형주의 기준은요, 물론 이제 뭐 특정 물량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쉬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 한번 먼저 놓고 볼게요. 예전에 하이브가 맞을 거야 아마. 하이브를 넷마블 쪽에서 상장하자마자 넷마블 쪽에서 무지하게 팔았죠. 넷마블 쪽에서. 그래서 하이브가 맞을 텐데 한번 봅시다. 하이브의 그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잘 하셔야 돼요. 하이브의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하이브의 기준이 맞을 건데, 얘가 상장이 언제 됐어요? 2020년 10월? 그렇게 해서 하이브가 이거 보시면은 10월 15일 날 상장했나요? 하이브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네 지금 종목을.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맞죠? 하이브로 기억을 하는데, 하이브 맞나요? 또 쓸데없는 거 기억해내가지고 여기 있네. 하이브 방탄소년단.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의 하이브의 기준에 이쪽이 맞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이브가 차익 실현했나? 이거 헷갈리네. 카카오뱅크. 뭔 소리냐면은 하이브, 그렇지, 카카오뱅크지. 이게 뭐냐면은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하이브가 지분을 매각을 한 걸로, 장내 매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기억이 맞을 겁니다. 8월 10일 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하이브의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때 한 번 더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주식하시는 분들, 또 네티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이브가 저러니까 주가가 못 오르지,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야, 이거를 7만 원대 파냐? 8만 7천 원까지 올라오고 9만 2천 원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이브가 자기들의 이 물량을 블록들을 안 치고 장내 매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높은 가격에서 팔아야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한다 해도 주가는 당연히 눌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돼? DB하이텍 설명하다 괜히 쓸데없는 거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들의 물량 쏟아진 거를 받아간 쪽이, 아무래도 이제 받아간 쪽이 나머지 부분을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뭐 차익 실현했다, 이런 구조가 맞는 거지.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엉뚱하게 뺑뺑 도네. 하여간에 예를 들어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내가 이거 10만 원을 팔아야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주가의 범위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은 적절한 구간에서 그들의 판단하에, 뭐 보통 전문가들이 담당을 했겠어요. 그죠?
이 물량을 뭐 하이브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그 위탁을 해서 정리를 했을 텐데 그 기준에 이제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또 운영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 물량 560만 뭐 600만 주를 정리하려면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잡혀 있었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바보여서 저 가격에 파는 게 아니다. 그 내용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걸 길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하나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 600만 주가 나와서 이런 뭐 조정이 급격히 나왔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흐름으로 회귀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어찌됐건 외국 기관이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예를 든다면 이제 DBA이텍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좀 더 들어 올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거래가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추세적인 강화는 굉장히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안에서 오히려 매도가 아닌 매수 기준으로 계속 잡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물량이 많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오히려 이럴 때 정리 안 하면 언제 정리하냐. 하이브처럼 이럴 때 정리 안 하면 언제 정리하냐. 거래 죽은 다음에 내일이라도 당장 거래가 죽어버려서 600만 주 하이브가 그걸 어디다 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옳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예를 든다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600만 주라는 그게 이제 뭐 1.5%뿐이 안 됩니다. 그 4억 4,700만 주니까 4억 7,700만 주니까 1%좀 넘는 1.5% 1.4% 3% 그 수준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 600만 주를 털기 위한 지금 주가에도 카카오뱅크가 600만 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래량이잖아요. 근데 일방향적인 매도가 600만 주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터질 때 정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DBI텍도 그런 관점도 옳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물량, 1% 이상의 물량, 뭐 40만 주, 50만 주를 갖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한 200억 갖고 있어. 그러면은 올라올 때 누군가는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30만 주의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들이든 그러면 거기에다는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그 정도 갖고 있다면 올라오는 거 무시하고 때리는 거야. 근데 그걸 받아가는 쪽이 이거 뭐야 하고 올리다가 그냥 손절하고 나가버리면은 내 물량 팔았던 거 밑에 다시 사는 거고 그쪽이 뭐 씩씩하니까 물량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물량을 다 넘겨준 거니까 그쪽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릴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물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주는. 얘가 지금 중형주급으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시세는 올라와서 뭐 2조를 넘기는 종목이니까 그럼 2조를 넘기는 종목 1%면 얼마예요? 200억을 갖고 있는 물량이라면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정리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윤정도한테 배워 나간 전문가들 중에서도 똘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매매를 그렇게 해요. 자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착각을 해. 우리가 가장 많을 때가 물량이 많을 때가 2008년 9년도에 ELW 할 때는 전체 운영 자산이 한 7천억 됐어요. 고객분들 전체 자산이. ELW만 800억이면 800억 곱하기 레버리지 5배. 그러면 그것만 해도 4천억이었고 플러스 현금 자산이 한 3천억 됐단 말이에요. 전체 회원분들의 전체적인 추정 자산이. 그걸 맨 마지막에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하이브랑 비슷한 전략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거래 터지고 매수가 들어올 때 거기다 팬다. 외국인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없어졌지만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이 2007년도에 2조 3조 했어요. 적진 않죠. 7천만 주짜리로 기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5만 원이면 3조 5천억 했네. 5만 원이면 그 3조 5천억이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만만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이치나 이런 쪽에서 50만 주씩 막 50만 주씩 들어와. 그럼 그때 우리는 팰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물론 이제 뭐 실적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 정도 규모면은 모를까.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의 1% 수준, 0.5% 수준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어디서 이제 들으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 터질 때 아니면 못 빠진다.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는. 소형주가 그런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미래나노텍 그것도 뭐 소형주는 아니지. 뭐 일동홀딩스야. 뭐 3천억짜리야. 3천억짜리에 30억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1%잖아. 내가 30억 갖고 있어.
근데 어떤 친구가 막 들어올려줘. 어이 땡큐야지. 그래 30억 때리는 거지 거기다가. 이해되세요? 어?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에 그 큰 종목에 43조까지 올라간 종목에 내가 600만 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1.5%를 40조 1.5%가 얼마예요? 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때린단 말이에요. 양봉일 때 매물량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양봉일 때 때리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터진 양봉일 때. 근데 그거를 어줍지 않게 우리 그 연구원처럼 자기 캐파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가가 쭉쭉쭉 올라오는 대형주에 여기서 우리가 이날 아니면 언제 팔아요? 이날 아니면 언제 팔기는 그게 거래 터지고 스타트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스타트가 아니면 그 다음날 음봉일 때 정리하면 돼요. 물론 거래가 너무 급감하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형주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장에서는 일정 범위 물량을 소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DB하이텍의 경우도 소형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에 뭐 0.5, 최소 0.5, 1% 정도 갖고 계시는 경우만 올라갈 때 때리는 거고, 뭐 목표 주가 설정 최근에 계속 얘기했잖아. 목표 주가 설정됐다고 거기서 때리는 게 아니다.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가져가는 게 옳다. 그 기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일동홀딩스예요. 내가 30억 갖고 있어. 1%를 내가 갖고 있어. 방 안에서 갖고 있어. 그러면 일동홀딩스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천억짜리잖아요. 방송에서는 난리 날 거 아니야. 야 대박 났어요. 일동홀딩스 끝내줘요. 뭐 주가가 뭐 움직여요. 어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30억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오늘 570억 거래되는데 내가 30억 갖고 있으면 나는 여기서 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시가총액의 영향,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영향, 또 방안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한 영향, 그걸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뭐 미래나노텍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대처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에서 살짝 눌려져 있는데 이게 꼬리가 이제 얼마만큼 달릴지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 물량이 나와서 꼬리가 쭉 이렇게 달려버릴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다만 이제 거래가 이 정도로 터진 경우는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장중의 기준이에요. 장중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 거래량 오늘은 이 거래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 300만 주의 수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 고점을 다시 넘기지 못하면 30만 주는 힘들어요. 그럼 고점을 넘기는 전제 조건 뭐냐? 일단 프로그램이 끌어줬으니까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끌어주면 우리가 전략 잡기가 너무너무 좋다. 이왕이면 프로그램에서 끌어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면은 그럼 우리는 전략 잡기가 쉽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뭐 2017년도까지 나와요. 2020년 3월 이후에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에 매수 매도가 많이 나올 때가 매도가 50만 주도 있었고 매수가 54만 주도 있었고 뭐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가격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뭐 그때 당시에 뭐 시장 지수 영향도 있으니까 가격 무시하고 물량으로만 기준을 잡아 봅시다. 그랬을 때에 54만 주 또 21년도에 47만 주 그 정도인가요? 50만 주 수준? 그럼 여기서 예를 든다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쪽에 기준을 잡는다면 57만 주 그럼 뭐 한 30만 주 정도, 30만 주 전후 정도가 더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이야, 70만 주도 들어왔네. 80만 주도 들어왔네. 84만 주면 거의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마감 때까지 프로그램이 지금 멈춰 있는 수급이 더 들어올 것이냐,
이건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온다면 뭐 80만 주까지도 들어왔었구나. 그걸 먼저 이제 생각을 해놓자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도. 그래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카카오뱅크에 이제 손절가 기준을 일하시느라고 못 보니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하셨는데, 27,000원, 27,500원까지 밀리면, 근데 오늘 기준이면 될 것 같아요. 27,600원까지 밀리면 시장 상황 및 종목의 수급 등을 확인해서 손절가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손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기둥방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게 힘들어서 그래 이게. 그런데 뭐 올려드려야죠. 오죽 답답하시면 질문 주시겠어요. 자, 가장 최근 거만 이제 뭐 이건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한 방에 2020년 3월부터 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가장 많이 뺏긴 날과 가장 많이 산 날을 한번 볼게요. 몇 주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는지. 가운데 아까 88만 주가 있었고 80만 주대가 있었고 2% 수준, 그 이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3% 정도, 2.5, 3% 정도 물량이 들어오고 나간 날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응? 조금 이제 뭐 기대 요인에 못 미치지만 100만 주의 기준에 7%뿐이 못 올랐어. 근데 2020년 12월 달에 뭐 초 난리가 났죠. 이때가 이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초폭등이 나올 때예요. 종목군들이. 이때 뭐 우리는 뭐 사실상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100만 주였고, 예를 든다면 이제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의 흐름에서 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주 터질 때 거래량은 700만 주였죠. 그리고 최고점 뭐 1,400만 주까지 터졌고, 오늘의 지금의 기준에서는 사실상 거래가 190만 주. 근데 300만 주만 터지면 변곡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강조를 해놨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2021년 6월 24일, 2021년 7월 12일 이때도 100만 주씩이네요. 그러니까 먼 그 기준이 아니에요. 또 6만 4천 원 때 1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 정점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물량이 또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던져지거나 매수했을 때 뭐 100만 주 수준까지는 일단 없네요. 그럼 작년 7월 정도가 100만 주 물량을 뺏어간 게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 물량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눌려져 있는데 장중의 기준이고, 이제 뭐 12시 반뿐이 안 됐어요. 이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단문 문자 그 이전 것도 있어요. 우리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편입을 해서 수익도 큰 수익도 냈고 또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발생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력은 아니고 수익이다 보니까 그나마 비중이 주력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돼 있었는데, 원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려서 비중을 너무 많이 집중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죠. 하여간에 그렇게 돼서 이제 고생 하시고 평단을 좀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도 이 종목을 정리할 물량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윙 종목이나 손절 종목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죠?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손절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뭐 기가 막히게 39,000원, 4만 원에 정리하고 지금 뭐 3만 원 이하 내려와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근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들여다볼 자리다. 다만 이제 계속 써놓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죠. 거래 대금이 제한적인 만큼 적절한 비중은 좀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 거래 대금이 터질 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거래 대금 터진 날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9월 26일 날 기업 분할 검토 중단 공정공시 내용도 긍정적이었는데 시장 자체에서 IT가 부각이 되지를 못했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9,800원, 4만 원 이런 식의 기준이었고 오늘의 기준이 그렇게 된다면 20%뭐 수익 범위가 돼요. 뭐 수익이라고 하기에도 나쁘끄러울 정도로 손실이신 분들이 월등히 더 많으실 수 있고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매수 사인이 발생됐습니다. 띄엄띄엄이다 할지라도 매수 사인 나갔고 그리고 오늘 태민님이 태민 선생님이 16% 수익을 내셔서 올려주셨는데 일부 정리가 되신 거죠. 일부. 근데 이게 저한테만 보이는 건가요? 이 뭐죠? 압박님은 초록색에 예? 예를 들어서 압박님은 초록색에 이렇게 계시는 캐릭터고 태미님은 왜 이게 뭐 본인이 정하시는 건 아닐 텐데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인지 이거 보면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이건 한 6억 정도를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6억에 5억 정도, 5억 6억 그렇게 해서 이제 저점 물량에 대해서 이제 예? 기계적으로 저점 물량을 일단 나 현금하자. 이거 뭐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당연히 저점 물량을 현금화 하실 수 있고 차익 실현화 하실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가 원활하시면은 뭐 잘라내고 밑에 다시 사실 수도 있고 또 내 물량 가지고도 눌려서 다시 밑에서 사실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전략 추이를 잡아드리는 내용의 기준에서는 오늘 거래가 만만치 않고 심상치 않다. 우린 그래서 세 번째 문자 나왔어요. VVIP 방에 일단 첫 번째 왜 거래가 실리긴 했는데 끝까지 실릴지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 더 보자. 첫 번째 문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첫 번째 47,100원에 VVIP 방에 48,200원에 VIP 방까지 나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49,000원 49,000원 지금 48,500원이에요. 49,000원에 세 번째 문자 20%까지 꽉 채우십시오. 그럼 이제 불기둥방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은 아니 왜 매수만 하면은 밀리지? 이렇게 되실 수도 있단 말이지.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뭐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이다 해서 이제 오늘부터 편입을 더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10월 11일 날도 이제 거래가 수반돼 있어서 그러니까 1,000억 원의 거래대금 수준이어서 야 이게 스타트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거래가 계속 둔화됐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3분기 이슈 이후에 거래가 다시 둔화될 수는 있는데 다시 둔화되더라도 믿질 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펀드멘탈, 지금의 펀드멘탈 오늘의 프로그램 쪽에서 뭐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이다 할지라도 또 일부의 실질적인 매수 강도도 있겠죠. 그래서 미칠 건 없다.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변동성 매매를 위한 자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종가의 절반 이상 정리하시고 내일 거래가 둔화되면 전량 손절이 돼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고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보고 싶은데 뭐 이왕이면 거래도 일단 첫 스타트로 터져 있으니 보고 싶다. 뭐 사실상 지금 미래나노텍 그 매직 계산기 한번 더 올려드리세요. 미래나노텍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움직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수급이 우리가 맨 처음에 올려드릴 때가 13만 주, 16만 주에서 또 깨져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이러는데 미래나노텍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가 문자 사인도 나갔었어요. 근데 1.2만이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설정하지는 않겠다. 교육용으로 뭐 2% 들어올리 1, 2% 문자 드리는 거는 미래나노텍 PPT도 하나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원고로 갖고 나갈 거니까 미래나노텍 일동제약 뭐 신풍제약 정도 1% 설정해 드릴 수는 있는데 매직 계산기 지금 바로 올려 드리세요. 잘라서 그렇게 하고 네, DBI텍 안 잘라도 되겠어요. 바로 올려 드리고 편입 기준 설정 가능해서요. 본인의 매매 기준만 잘 설정이 되신다면 거래 이제 일단 터져 있고 앞전 고점 25,400원을 넘기고 나서 눌림목이죠. 이 눌림목에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만 마저 보시고 우리는 이제 DBI텍 마저 녹화하고 그러고 나서 또 시간 된다면 미래 나노텍을 더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컨센서스 부분이 물론 이 컨센서스라는 게 뭐냐면 증권사의
전망치를 평균을 낸 거예요. 증권사 전망치 평균이 6개월 전, 3개월 전, 1년 전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의 기준인데, 아니 증권사가 뭐 수십 군데에서 전망치를 내놔야 되는데 얘는 뭐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종목이 아니죠. 뭐 그래서인지 어찌 됐건 세네 군데, 네다섯 군데뿐이 안 나왔었어요. 지금은 세 군데 정도, 코멘트 정도.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결론은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쨌건 몇 군데서 내놨든 안 내놨든 그렇게 뭐 크게 하향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의 최하단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LG 이노텍과 DB하이텍의 경우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된다. 누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해도 일단 실적주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급도 사실은 긍정적이었어요. 수급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었고, 2분기에도 야 이거 전망치 수준으로 계속 나와주는데, 네 군데서뿐이 전망을 안 했지만 야 이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어? 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익주 치고는 강력한 매수를 했었죠. 응? 굉장히 강력하게.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도 7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 7분기 연속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일 거예요. 응?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만 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인데, 내년에 조금 줄어든다 해도 저 정도 줄어드는 거 가지고는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 인식이 맞습니다. 저 정도 줄어드는 거 가지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 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시장이 깔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결코 전체 시황 자체도 무슨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들어갔고, 침체 얘기 나왔다 그 얘기도 들어갔고, 둔화해서 이제 자리 잡고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경기가 둔화된 부분에서 나머지 모든 지표, 소매 판매, 또 구매자 관리 지수, 그다음에 뭐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이런 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 지금 무지하게 좋습니다. 바닥 지표란 말이에요. 부양책은 계속 내놓고 있고, 금리를 올렸지만은 경기를 이끌어가겠다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개선이 된다. 개선이 된다. 뭐가?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된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DB하이텍에 두들겨 맞고 내려갈 때 쏟아부었던 내용들이 분사거든요. 기업 분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DB그룹에 대해서 지주사 전환을 굉장히 강하게 공정위에서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유예 기간이 2년인데 그 안에 이제 지주사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DB하이텍에 지분을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좀 분할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모색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LG화학 이후로부터 해서 어떻게 됐어요? 야 무조건 물적 분할은 악재. 악재 아니거든요. 근데 악재야. 우기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기는데 장사가 없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악재다라고 해서 이제 뭐 공매도도 맞고 또 전체 시장도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한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26일 날 장마감 이후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날게요. 검토를 중단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도 아니야. 참 말도 참 희한하게 써놔요. 안 할게요도 아니고 검토를 중단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뭐 긍정적이다.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는. 결론은 이게 이제 바닥이 돼서 돌리긴 했는데, 이 바닥이 완전 바닥이 아니라 이제 4만 원이 한번 또 이탈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진짜 피눈물 나게 주가를 눌러놨던 조정을 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버릴 종목이 있고 가져가는 종목이 있고, 또 가져가더라도 거래가 안 터졌는데 무조건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건
거래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래가 급격히 둔화돼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됐지. 거래가 급격히 둔화돼서 단기적으로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지금 거래 급감했죠. 오늘 기준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최근 거래대금 급감했죠. SM 급감했죠. 그렇지만 걔네를 잘라서 버릴 종목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거래대금 급감했죠. 잘라서 버릴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버릴 종목과 아닌 종목에 아닌 종목으로 설정을 잡는다. 버릴 종목이 아닌 종목으로 설정을 잡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DB그룹주들의 경우에 지배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타래를 좀 풀어가려고 그룹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주들의 반대에 좀 놓여진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악재냐 했을 때 악재는 아닙니다라고. 근데 고생이 너무 길었죠. 좀 핑계를 대자면은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저점에서부터도 이렇게 4만 원 이하에서부터도 계속적으로 10월 13일 또 21일, 그러니까 문자는 계속 나갔는데 지금 이 띄엄띄엄 보여드리는 거는 4만 원, 뭐 4만 1,000원, 4만 2,000원, 4만 4,000원, 4만 5,000원 계속해서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다. 오늘도 차익 실현의 기준이 아니라 매수의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오늘도 만에 하나 실패가 돼서 주가 밀리더라도 보여드리는 이제 펀더멘탈의 기준에서처럼, 그리고 기준 가격을 이 밑에 9시 59분에 기준 가격이 잘못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 가격이 23만 4천 원인데 이거 다시 캡처해가지고 밑에 거만 좀 바꿔주세요. 23만 4천 원이 잘못 올라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돼 있고 15일 9시 59분에 이제 48,200원에 문자, 또 47,100원, 48,200원, 그리고 49,000원 돌파가 된 그 시점에서도 편입의 기준. 주봉 기준에서 이거 그 샛별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야간 교육에서 또 추가적으로 해드린다고 치고, 나머지 변동성 종목도 좀 오늘 녹화를 해야 되는데 뭐 하루하루 뭐 크게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가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녹화를 굳이 안 해도 다 듣고 계시니까 뭐 미래나노텍이든 뭐 변동성 매매 종목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러고 방송에 미래나노텍 뭐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가지고 가면은 서운하신 거죠.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미래나노텍 매수세 문자로 안 줬잖아요. 채팅방에 안 올려줬잖아요. 매직 계산기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 종목은 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주봉에서 먼저 이제 볼까요? 주봉에서 먼저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이 샛별형의 기준, 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요걸 더 당겨서 볼게요. 자세히 보이시게끔. 7월 하반기? 원래 7월부터였나? 어찌됐건 요 자락에서 이제 7월부터였네요. 그 처음에 잘라놓은 게. 요 자락의 기준에 사실상 뭐 OMA, 20MA 거래량 또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거래가 터지고 나서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락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자락이 됩니다. 그죠? 샛별형이 떴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샛별형이 떴는데 기준에서 우리의 기준은 이러한 경우에 삼선 전환도를 뭐 그렇게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삼선 전환도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걸 응용을 해서 삼선 전환도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캔들을 묶어서 본다라는 기준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만 줄을 거놉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뭐예요? 이게 샛별형이 떠 있는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주봉에서 분명하게 초록색으로 기준이 잡혀 있어요. 거래가 OMA, 20MA 거래 딱 부딪히는 정도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터져야 되거든, 주봉에서. 그렇게 하고 절반을 완전히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초록색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저 기준점의 윗꼬리 부분까지를 몸통으로 인식하고 그 몸통까지를 전부 잡아주는 그 흐름의 기준까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윗꼬리 부분까지. 그럼 뭐 41,000원 또 바로 위에 또 42,000원 뭐 이런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요 자락을 완전히 넘기는 흐름에
거래가 수반돼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의 기준입니다. 여기의 기준에 새로운 그 양봉이 떴는데 캔들 패턴 기준에서는 이제 윗꼬리 부분이 달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패턴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캔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패턴의 기준에서는 저것을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아요. 별도로 캔들이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 차익 실현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전의 흐름은 중립이죠. 그 앞전의 흐름은 야 샛별형이 떴는데 거래가 실리지 않아.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중립이야.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저평가야. 그러면 여기서도 편입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중립. 난 모아갈 거야. 난 시간 있어. 여유가 있어. 중립. 응? 그 다음 범위의 흐름들이 이번 주의 기준에서 아주 멋들어진 흐름이 나온 거죠. 아래꼬리 포함하면 몸통을 전부 끼워는 기준에 뭐 당연히 거래량이 터질 걸로 해석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중립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중립? 앞전에 빨간색 OM에 20ml 부딪혔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 다만 거래 대금이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약했다. 거래 대금이. 캔들의 기준에서 요 흐름들을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었다. 패턴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의 매수의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지 차익 실현 범위는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 되돌리더라도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다. 캔들의 패턴의 기준에서 주봉상에 아까 보신 10월 10일 날에 올려드린 주봉상의 기준에서 22년 11월 15일 12시 53분에 주봉의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월봉의 기준에서인가요? 월봉의 기준 잠시만 볼게요. 제가 장악형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나요? 월봉인가요? 상승 형태 확인형.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2020년 이후에 IT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뭐 강한 흐름으로 형성이 됐던 거고 사실상 그 수급의 이제 손바뀜 수급에 그 지나고 나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뭐 윤정도도 뭐 그렇게 되면 혼나야지. 예? 혼나야죠. 이게 이제 그 전체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수급 범위, 개인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의 수급,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떠안는 수급에서도 움직임이 강도 있게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죠. 움직임이 강도 있게 나온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바뀜의 흐름으로 인식을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요 자리에서 꼬리 달렸지만은 한번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캔들 패턴만 가지고도 저점, 고점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거래 수반되고 고점에서는 거래 수반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또다시 장악형인데 조금 밋밋하죠. 중형, 중립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매수의 기준이었다. 5M에 20M이 딱 부딪혔는데 왜 중립이냐. 만약에 매수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다시 이탈되는 범위는 뭐라고요? 정리의 기준이 잡혀요. 정리의 기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일 때 수급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놓고 잡고 고점에서도 마찬가지 뭐 비이성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석별형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점들을 캔들 패턴에서 잡을 수 있다. 윤정두가 말을 안 듣는다. 기준을 잡아놓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다만 윤정두는 이런 자락에서 이제 그 고민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리 부분을 놓쳤다 했을 때 기본적인 분석이 먼저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의 패턴부터 먼저 본다. 기본적 분석의 흐름부터. 기본적인 분석의 흐름부터. 그 다음을 기술적 분석.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캔들의 패턴보다는 꼬리와 음봉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여부를 결정을 하죠. 대형주의 패턴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재편입을 기준을 잡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추세 매매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할 거야. 이런 기준이라면은 이런 흐름 그리고 지금의 기준의 상승익대 확인형이 상승익대 확인형으로 완벽해질 수 있겠느냐? 완벽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에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일단은 뭐 10월 이후에 흐름을 놓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서 당겨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잡힐 수 있는데 이 10월 이후로 보시죠. 뭐 그래서 45,000원 정도 뭐 기준점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저점이 38,300원 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00원? 7,000원? 예를 들어서 대략 6,000원? 6,500원? 6,500원? 그럼 51,500원? 51,000원? 51,500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51,500원의 기준. 이거를 조금 더 멀리 당기면 35,800원의 기준이 잡히나요? 똑같나요? 똑같나요? 9월, 10월 3만 만원이네. 그럼 5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얘를 뭐 9월부터 당기죠. 그럼 뭐 9월, 더 이상해서 당겨야 되나? 6월, 9월, 7월 갭이 보여요? 보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요 기준을 좀 멀리 잡죠. 5월 달까지의 고점으로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6월로 잡을까요? 6월 달까지 기준으로 잡으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보여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44,800원 그리고 34,800원 만원이니까 우리 기준점대로 한다면 55,000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 그 기준에서 또 한 가지 놓고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교육을 합니다. 언제요? 소름 돋지 마세요. 분명하게 300만 주라는 거를 윤정도는 명확히 교육을 했습니다. 언제요? 자, 300만 주가 터지고 돌려지는 흐름에서 그 흐름의 기준에서 변곡의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다. 그게 9월 26일 날입니다. 오늘 기준의 거래량이 지금 200만 주를 넘기고 있는데 아쉽게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부분이 더 확산되지 않고 조금씩 눌려져 있어요. 조금씩 눌려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눌려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버거운 수준의 흐름이 아니고 오후장에 뭐 다시 가만 안고 돌릴 수 있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눌려져서 끝난다? 그러면 주간 패턴으로 놓고 볼 수 있고 자 결론은 우리는 이 그 갭에 대한 기준에서 갭에 대한 요 기준점에서 갭이 발생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돌파 갭이죠. 돌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잡는다.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높이가 55,000원 수준이다. 됐죠? 1차적인 개념이 55,000원 수준이다. 2차적인 부분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 30%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15,000원 정도, 그럼 6만 원 정도까지가 퍼센테이지 2차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됩니다. 6만 원. 6만 원이 갭에 대한 2차 목표 주가다. 그 부분은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2차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기준의 부분까지 같이 봤어요.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 자료 PPT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기준에 매직 계산기 올리고 매직 계산기 올리고 그리고 나서 텍스 전략 부분을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전략 보시면은 그 9월 27일 날 그러니까 물적 분할, 기업 분할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이었어요. 그때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아쉽게도 그때 이후에 거래가 갭 상승 이후에 눌려버리고 시장도 사실은 깨져져 있었고 시장도
깨져져 있었고 여러모로 시장이 깨졌잖아요. 짜증스럽게 저자락에서 딱 움직임이 나왔어야 될 자락에서. 그리고 이때도 연속성을 주지 못했고, 연속성을 안타깝게도 여기도 똑같이 시장이 깨져버립니다. 한 번 더 자를게요. 자, 거래량 기준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시장이 깨졌어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운봉이었고, 그죠?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그 흐름 기준에 안타깝게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뭐 무너져 내리다 보니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그 구간의 흐름이 된 거죠. 거래 터지고 나서 이 흐름이 300만 주 수준에. 이번에는 시장 추이도 당연히 여기서 더 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뻗어 올라가는 힘의 크기를 미리 그려놓습니다. 초록색으로 그려놓을게요. 미리 그려놓습니다. 여기서부터 6만원까지의 흐름은 가볍게 열려질 수 있는 흐름으로, 전제 조건은요, 거래량은 300만 주씩 그 이상으로 터져줘야 된다. 오늘은요, 지금 뭐 이제 1시니까 프로그램에서 급격히 매수위로 연출이 되고 다시금 고점을 넘기면 당연히 300만 주 넘기죠. 가능성은요, 저는 좀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뭐 기대 요인이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매직 계산기를 지금 가격에서 설정을 해볼게요. DB하이텍 기준 가격은 오늘 47,100원이라고 오늘 가격에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 가격에서 오늘 이제 벌써 이미 968억이니까 1000억을 넘깁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22전 후에 놓여질 걸로 보고 있고요. 실로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량이고, 실로 오래간만에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려진,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어제 신풍제약 1000억 이상 딱 오래간만에 터지면서 추세 강화가 연이틀 연속적으로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시가 저가까지 밀려도 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밀려도, 대밀려도, 그 다음에 고가 돌파 시, 그렇게 되어 있고, 차익 실현 범위는 설정하지 않는다. 텍스 전략에는 이제 텍스 전략 보시는 분들 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손절은 어디 있어요? 손절 없어요. 손절을 정하게 될 때는 다시금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주력, 슈잉 종목 이런 쪽은 당연히 뭐 손절도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갈 때는 그렇게 뭐 손절을 공격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 수급하고 거래대금을 한번 놓고 볼게요. 거래대금 기준에서 뭐 아주 높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딱 놓여져 있네. 맨 마지막 자락에. 자,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대금 종목 2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입니다. 상당한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5위에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프로그램 수급 부분은요,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어우, 프로그램 수급이 2위네. 기분 좋죠. 2위인데 프로그램 수급이 2위인데 기분 안 좋으세요? 전 기분 좋은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에요. 공격적으로 들여다보더라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기준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최상위 순매수 2위 대박인데요. 그렇게 하고 텍스 전략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47,100원에서부터 들어가신 거니까
부담이 없죠. 그리고 위에 이제 처음 문자 사인 받으신 분들은 눌려 있을 때 1.5에서 2% 등락, 3% 등락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가 편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뭐 개별 기준으로 설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15일 13시 02분 전략 현재가가 48,350원, 매직 계산기 잘라지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6.03%. 이때는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었고 이날은 지금은요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 467 거래량은 200만 주를 넘겼고요. 200. 여기서 하여간에 최대한 거래를 실어주기를, 예? 욕심 같아서는 300만 주 넘기기를, 그러려면 아주 강도 있게 매수가 윗방향으로 터져줘야죠. 07분 기준에 거래대금 15위, 프로그램 순매수 2위.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49,050원이고 이것이 7.57%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 1% 조정 시에 48,600원, 그리고 2% 조정 시에 48,1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방금 사려놓고 여기서 뭐 차익 실현 하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되죠. 한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배워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마음은 급하고. 48,100원, 그 다음에 저가 기준에 47,600원.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300만 주를 설정을 합니다. 200만 주만 실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200만 주로 해놓고 1,000억,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오늘은 일봉에서만 좀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에 카카오뱅크의 이제 갭 목표 주가 이 부분도 같이 넣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이렇게 해서 DB하이텍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차 목표 주가는 등락 범위, 2차 목표 주가는 등락률, 기준 가격은 44,800원, 저점 가격은 34,800원, 그죠?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은 이제 55,000원과 6만원. 그러니까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든 라이브 방송을 보시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1시간을 녹화했는데 저도 목이 찢어질 듯 아프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로 오셔서 지금 자녀 인원 2명이에요. 시간 되시면 좀 고쳐주시고 전화 주시고. 지금 VVIP 방은 어찌됐건 방안 운영에 적응이 되셔서 이렇게 뭐 개별 기준에서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수익 범위도 이거 언제 매수 사인 냈어요? 차분히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스스로가 이제 매매되실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또 설정이 되고, 또 케빈님 같으신 경우 그러니까 차분하게만 대처를 하시면, 또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 사실상 이런 수익 범위들이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기준을 잡아 주세요. 제가 또 종목 말씀드리고 또 교육하고. 그러니까 조금의 조급심만 버리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시간 두시고 방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부도 해보시고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가격 인상 되기 전에.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추가 편입 매수 사인 나갈 수 있다라는 거 49,050원 돌파하면 또 나갑니다. 문자 없으신 분들 편입을 하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